이진동 대검차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고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했다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김용현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직접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 폐악질로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국회 폐악질이라고 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네.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 유지상 그 다른 사람의 법률 검토는 안 거쳤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건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의 필요성은 순전히 이 국회 폐악질로 짜맞추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는 심지어 내란 수계의 지휘에 따랐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1월 5일자 이렇게 직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계엄 한 달 전이죠. 저의 행동이 먼저이다. 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날 12월 3일 당일은 국회가 통제 불가 상황은 아닌 거죠. 누가 보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죠. 온 시민이 다 봤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저 법적 판단, 김용현과 단 둘이서 어떤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한 것은 사실은 짜맞추기인 건데 급급하게 짜맞춘 것인데 내란의 실질적 이유가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말이 안 되고 여인형이 보더라도 경찰력으로 전시가 아닌 건 너무 분명하고요. 전시 아니더라도 경찰력으로는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회가 극도로 교란이 돼서 통제 불가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날 그 시점에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죠? 망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죠? 그러면 내란의 실질적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잠깐만. 네네. 아, 제가 지금 이제 막 확인했잖아요. 같이 동시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막을 처리해 주시고요. 좀 음성어는 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 김건희 씨 목소리인가요? 네, 그래서 음성어는 소거해 주시고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 김건희 씨가 아니 저 뭐지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루라고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태균 씨가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씨가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명태균 씨가 예 호응해서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윤상현이를 압박한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예 고맙습니다. 김건희가 웃음을 짓고 명태균이 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김건희가 네 선생님 하면서 통화가 녹음이 마쳐집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황금 폰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사이의 육성통화 녹음은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인 2024년 11월 15일 구속이 되는데요. 이분이 한 4일간
잠적됐다고 합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예. 네. 그 사이에 아마도 USB에 그 김건희 씨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아서 대통령실과 윤석열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신을 보호하라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묻기로 하고요. 자, 김봉식 서울청장님 나와주시죠. 네. 김봉식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정언한 것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이다. 이렇게 정언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국회 측의 의원님들께서 물어서 네. 그냥 예 아니요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저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계엄 사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러니까 들어가서 들어보니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느낌 받았고 가정사가라는 느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 자, 지금 쭉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금 계엄 사유로 가정사를 언급하신 적은 가정사가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까? 그렇죠. 건강상의 이유입니까?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건강이 안 좋다, 빼빼 말랐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네, 안타깝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부인을 좀 해방시켜 주고 싶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동 차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네, 예, 나왔습니다. 네, 이 명태균 사건을 중앙지검이 이첩받았는데요.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져야 되고요. 내란의 숨은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사는 그 동기마저도 부실 수사입니다. 또 윤석열, 김건희 방탄 수사라고 이름 붙여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첩받은 중앙지검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내란의 배후와 아직 김건희 씨가 이 내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할 용이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알겠습니다. 네. 네, 6일 그다음에 12월 8일 두 번에 걸쳐서 청구한 영장은 기각되었고 그다음에 12월 16일 날 지금 청구한 영장은 서울중앙법원에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고 청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들이 나눠서 지금 여러 가지를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군인들이 문제되었을 때는 중앙군사법원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용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동부법원에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금 따져보면은 범죄지나 그 다음에 주소지가 지금 중앙법원에 지금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법원에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서울중앙법원에는 청구에 군인도 들어가 있고 또 다소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은 그 뒤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할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중앙군사법원에 갈 것은 중앙군사법원으로 그다음에 서부법원, 동부법원 이렇게 나누어서 뒤로 갈수록 그 관할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더 지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우리 공수처법에 의하면 지금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요.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체포영장의 발부, 그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한참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저희들이 정당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소를 하고 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재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그 어떤 그 법원의 어떤 결정을 그 존중하는 태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님. 네. 2025년 1월 7일 기억하실 겁니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기억하시죠? 1월 3일 1월 3일이요? 예, 집행될 때 당시 처장님께서 영장 집행 수사기관과 직접 부딪히면 공무집행 방해되니 일절 부딪히지 마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전부터 일관되게 내린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체포 영장이 집행될 때 그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우려가 자꾸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문 밖에서 거기서 대기시키면서 대통령단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상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부딪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준 증인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김성훈 차장이 박종준 처장보다 위에 있었던 건 아닙니까? 상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훈 차장은 무조건 막아. 그리고 윤석열과 시그널 문자가 공개됐어요. 공개돼 갖고 국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호처가 철동같이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받쳐 막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장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당일 그 원래 저희들은 정문 밖에서 됐고요. 대기시키면서 하기로 했는데 정문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아니 예상치 못해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 명령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떻게 처장과 차장이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립니까? 그게 맞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경호처 직원들이 보안법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를 처장님께 보고했죠? 저는 그 보질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간에 대해서 그 어간 그때 그 주변에서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서 명령을 불이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그 비상계엄 후에 국수본에서 저희 경호처에 증거 보존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 공문에 충실하게 증거 보존을 잘 하라고 제가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장님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호처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장의 신분으로서 차장에게 휘둘려요. 이런 것들이 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호처 직원들의 안위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한 법 집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거 인멸을 시도해요. 시도하다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이런 항의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요. 거기서 과연 처장님의 역할이 뭔지 제가 충분히 평상시에도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 처리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했고 이런 큰 비상경과 같은 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잘 챙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세세하게 챙기라고 말씀하시. 제가 처장님을 보고 있거나 이제 말투를 보면 정말 인자하시고 단호함이 안 보이세요. 지금 김성훈 차장은 특수공무 집행방해, 증거인멸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혐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물론 기각이 되고는 있지만 세 차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과연 그 역할을 했나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는다. 뭐 이제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경호처가 이게 완전히 당나라 경호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경호차장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서버 이게 훼손을 조장하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일을 막고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런 일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냐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어쨌든 경호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 시간 멈춰주세요. 윤인대 차관보 계십니까? 사실관계 좀 확인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12월 3일 날 21시 55분부터 22시 21시 55분부터 기재부 장관하고 같이 했습니까? 쭉? 아닙니다. 저는 기재부 부총리 만나 뵌 거는 11시 한 30분 경이었습니다. 11시 30분요? 네. 11시 30분요? 네, 그날은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가 계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F4A를 소집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F4A를 소집을 해서 제가 은행회관에 11시 한 반경 갔습니다. 그러면 쪽지 있죠? 아시죠? 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쪽지. 네. 그거를 언제 건네받았습니까? 11시 한 반경 뭐 만나 뵙고 한 5분 안쪽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면 F4 회의 네. 중에 받았다는 11시 5분요? 회의 시작은 11시 40분이었고요. 회의 시작이 22시 40분 아니 23시 40분에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3시 40분. 네. 그러면 1급 회의는 언제 시작했어요? 12시 한 55분 거의 1시경에 대해서 1급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1급 회의 쪽지를 본 기억은 없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11시 한 반경 그날 밤 건네받고 일단 제가 밖에 나와서 제가 잠깐 봤던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회의가 그거를 있어서. 접혀 있었잖아요. 예, 접힌 걸 주머니에 넣었다가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참석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온 상태에서 잠깐 열어봤더니 이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그 쪽지를 인지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저희는 이제 뭐 환율 급등, F4A를 통해 가지고 환율 안정 메시지 발신 이런 것들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그걸 본 순간에는 이게 내 소관이 아니다 정도만 인식을 가지고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처리할 생각 못했던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그 다음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학.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차관보시잖아요. 네. 이런 쪽지 내용을 확인하고도 경제부총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아니요. 경제부총리가 혹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담당은 아니었고요.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당시 F4A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또 윗분들 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가지고 최상목 있었습니다.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옆에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고 네. 윤석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차관보께서는 들은 게 뭡니까? 이 쪽지 전달 과정에서 저는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냥 들고 있으라는 말만 들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 총리님께 딱 한 가지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총리의 입장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관련 의사진행만 일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경찰청에서 14차 국정특위 요구 자료 중에 이호영 차장과 주요 간부들의 통화 기록 제출을 일괄 거부했습니다. 1차 요구 자료 답변서에서 이호영 차장은 1월 3일 최상목 권한대행과 통화 기록을 상세히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정 총책임자와 통화 내용도 제출한 마당에 경찰 내부 통화 기록을 제출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주요 간부 국수본도 수차례 통화 기록을 제출한 그 선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요. 경찰청 국회계가 일괄 미제출로 기조를 정했다라면서 각 기능에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통보했다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회 모욕이자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오전까지 경찰청 10차, 14차 국정조사 요구 자료 중 통화 기록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청 관계자 누구 나와 계십니까? 네, 이에 관련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뭐 한 번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통화 기록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는 문제고요. 일부 뭐 그렇게 와전돼서 뭐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제 휴대폰 관련된 것만 하고 요구 자료는 각 국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체로 뭐 모두 안 내기로 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대행님 그 뭐 수발신 문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휴대폰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저번에는 12상 기업 때문에 막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제출했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개인 사생활 관련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각자 판단해서 강제할 권한은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조직 내에 개별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직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개인 휴대폰이기 국방부를 보면 말이죠. 국방부는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사유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협조 공문에. 근데 경찰청은 전혀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개인 휴대폰 아주 내역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각자 판단해서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그렇습니다. 재직 시에 아주 명쾌하게 해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 시점에 그 통화 내역이 아니고 2달간의 통화 내역을 전체 제출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뭐 좀 무리한 요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조건과 사항에서 국방부는 아주 명쾌하게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이 명확하게 지금 이 직무 대행께서 지금 서명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이건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방부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고요. 각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기호 의원님. 네, 오케이. 예. 이진동 차장 교수님 안 나오셔도 좋고요. 지금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제일 심각한 게 이 만약에 노상원 이 민간인한테 김영현 장관이 경호실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줬다면 지금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뭐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동일하게 그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쪽, 네, 됐습니다. 다음에 공수처장님, 제가 좀 오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가입했다고 주장을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한 번 더요. 네. 근데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네. 두 번째 또 서부지법에 진보 성향 판사님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 판사님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특정 지방법원에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거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법연구에 뭐 이렇게 있어서 그쪽으로 쇼핑해서 한다 그 이야기가 우리 처장님 우리법연구에 소속 아닌데 기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 법원에 이걸 진보와 보수로 이분법적으로 판사님들을 나눈다는 게 법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요. 중앙지법에 누구는 진보 누구는 뭐 보수고 이걸 판사님들을
그걸로 막 나눈다? 그리고 그걸로 판결한다? 수많은 그 판결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부가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특정 법원에 뭐 진보 성향 판사가 많다는 거 이것도 그 납득이 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영장 소핑했다는 주장 있잖아요. 서부지법 이걸.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저희들 아까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네. 정확한 그다음 제일 관련성이 많은 그 관할 법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대통령실이 저 종로구에서 이태원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문제하고도 관련되는데요. 대통령실이 그 지금 종로구에 있을 때는 중앙법원 관할입니다. 네. 그런데 이태원으로 그다음에 관저가 또 글로 옮겨가고 나서는 지금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곳이 서부법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범죄지를 또 따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의 내란죄의 어떤 주된 범죄지는 국회와 그 대통령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안양지원 관할인 중앙선관위 정도가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할이 어디가 지금 제일 문제가 없고 판사님이 관할을 시비를 걸지 않을 곳을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앙법원에 그 영장을 청구할 때는 마침 그 이상민 피의자가 있기 때문에 간신히 이제 관할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군인에 대해서 할 때는 이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으로 가야지 해서 군사법원에 영장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김용현 피의자,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청구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관할이 문제가 예. 그러니까 범죄지와 그 다음에 주소지를 찾아서 예.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근거 하에 그 공수처에서는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중앙지법에 영장을 발부하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든 사법부가 판단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닙니까? 뭐 저희들은 뭐 모든 곳에 똑같은 훌륭한 판사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사법부를 믿고 또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공수처에서는 그 절차를 밟았는데 아무튼 결론은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체포영장을 문제 삼는데 그 3번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혹시 뭐 다른 결론이 나온다. 어떤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뭐 토달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떤 결론보다도 어쨌든 관할 법원에 있어서 더 어떤 법원이 더 관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의 궁금증은 그 발부한 영장은 이렇게 뭐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고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제 입장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그 의원의 입장에서 좀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가 영장 청구가 실제 주장하는 건 지금 반대 논리로 막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공수처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 영장에 있어서는 판사님들이 제일 적법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끌만 있어도 그런 문제를 삼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또 열심을 다했고 지금 그 관할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은 이 공수처의 뭐 전속 관할이 중앙법원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끝내야지. 자꾸 법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마저도 이제 보수 진보로 나누고 이런 상황이 오고 이게 매사 모든 데가 이렇게 네 편 아니고 자기들 이해와 안 맞으면 이렇게 타겟해서 막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법원까지 번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많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그거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그 결론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사회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튼 법원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든지 간에.
모든 그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자는 이제 법원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체포영장의 어떤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어떤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